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2교시는 뭐냐면은요, 개발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부동산 개발업자 또는 시행자는 어마어마한 위험이 따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법률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공사법상의 위험입니다. 공사법상의 위험.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 건축 허가라든가 또는 이제 용도 변경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그것이 지치되거나 또는 이제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허가권자가. 그럼 허가권자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청이 되겠죠. 서초구청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여기가 서초구니까 서초구청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서울시장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설계 변경을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적인 공사비가 들어가죠, 이게. 아니면 공사가 지체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분양 원가는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법상은 뭐냐면 예컨대 실로 이제 명도 예를 들어서 쉬운 말로 이제 명도라는 게 있죠. 명모가 아니라 명도죠. 왜 이럽니까? 명도가 되죠. 이제 명도라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죠. 지금 현재 점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점유자. 그러면 그 부동산의 점유자를 내보내야죠. 내보내는 건 뭐라고 그래요? 명도라고 그래요, 이게. 근데 이걸 명도라 하는데 명도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점유자가 이제 거절하고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도 소송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또 골치 아프죠, 이게. 명도 소송 걸고 하면 또 시간 걸리죠. 또는 비용이 또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사법상이죠, 이제 이런 것들. 또는 공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레고랜드가 이제 문제가 터진 게 이거잖아요. 강원도 레고랜드요. 사업하려고 땅 파는데 선사시대 유물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공사 스톱입니다. 스톱. 문화재가 나왔으니까 스톱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다 이제 문화재가 어느 정도 수습된 다음에 사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알 수 없어요, 이거.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참 이게 이런 문제, 그러니까 그냥 뭉개고 그냥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그게 힘들어요. 옛날에는 뭉개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여기 보면 저기 송파 저쪽 하남 쪽 가면은 그 한성 백제가 있단 말이에요. 유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다 그냥 아파트 다 올려버린 거예요, 그냥. 왜냐면 땅 파면 유물 나오니까 그냥 묻었다. 옛날에 그랬던 모양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땅 파다 만약에 유물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빼박이 이제 꼼짝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무슨 위험이라고 그래요? 법률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위험인데요. 그럼 이제 시장 위험이라는 게 뭐냐? 자, 보세요. 보통 이제 계획은 이제 어떻게 돼요? 계획은 시장 위험이라는 건데,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기획 또는 계획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사업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이제 분양을 치는 거는 기획하고 이제 언제예요? 약 2년 또는 3년 후에 3년 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선분양을 친다 할지라도 3년 후에 분양을 친단 말이에요. 그럼 3년 후에는 뭐야? 미래입니다, 여러분, 미래. 여러분, 미래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서로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2020년에 기획을 해서 그 다음에 분양은 이제 언제 하느냐? 2023년에 분양을 한다 합시다. 선분양이 됐든 뭐가 됐든 분양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현재란 말이에요. 이때는 뭐야? 2020년에는 3년 후에는 지금 상승장이니까 그때도 계속 상승장일 거야. 그리고 들어왔단 말이지. 근데 2023년 딱 돼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봤죠. 그리고 사업한 거 아닙니까? 근데 2023년 딱 분양 치려고 딱 보니까 어떻게 해? 시장이 어떻게 해? 상승장이야, 하락장이야? 완전 하락장으로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 그때 주담대 대출금리가 2%였단 말이에요. 지금 몇 프로예요? 주담대 대출금리가 6%, 7%예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이 돌변한 거 아니에요?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콱 제동이 걸리면서 뭐가 뻥 터져요? 미분양 터지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미분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미분양 가면 이거는 뭐야? 망했다고 보면 돼요, 이게. 그럼 이런 걸 무슨 위험이라고 그래요? 시장 위험이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상황에 따라서는, 개발된 부동산이 분양되지 않거나 미분양, 임대되지 않는 수도 있다. 또한, 이제, 수분양적 확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덤핑 치는 거예요, 이제, 덤핑. 덤핑 칩니다. 뭐, 중도금 무이자, 뭐, 이런 식으로, 뭐, 덤핑을 치는 거예요. 덤핑 쳐서, 이제 뭐야, 거의 억지로 이제 분양을 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적자가 날 수도 있죠. 이게 바로 무슨 위험이에요? 시장 위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장 위험하면 뭐 생각하면요? 요 미분양 생각하면 돼요, 미분양. 그래서 지금 신문에 보면 미분양이 나오잖아요. 지방에 지금 미분양 많습니다. 제일 미분양 심한 데가 어디냐면 이제 대구. 저는 신문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주관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대구. 그다음에 경남 쪽이 미분양이 많아요, 지금. 경남 쪽. 대구하고 경남 쪽. 그다음에 어디예요? 인천. 인천도 미분양이 많아요. 여기가. 좋은 신호가 아니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송도, 인천 송도인 경우에는 거의 그 반토막 났다 그러더라고요. 고점 대비 지금. 만약 고점에 10억이었으면 지금 5억이란 얘기예요. 실거래가가. 심각한 거죠, 이거. 그래서 그만큼 심각한 거죠. 하여간 이제 시장 위험은 미분양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부담하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설회사들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뭐 예전에 건영, 우성, 청구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다 어떻게 돼요? 한 방에 갔잖아요. 삼한건설 이런 데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이게 위험이 이렇게 커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전에 중앙하이츠라고 있었죠. 여러분 아시나요? 중앙하이츠. 거기도 결국은 문 닫았죠. 옛날에 중앙하이츠가, 아시나 중앙하이츠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앙하이츠. 중앙하이츠가 이제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시행과 시공 같이 했던 회사인데, 아직도 중앙하이츠 아파트 있죠. 근데 여기 회장님이, 이제 예전에 70년대, 저야 아버지 세대죠. 아버지가 전성기 시절을,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전성기 시절에 70년대, 쓰리 트로이카 여자 배우. 그래서 유지인, 장미, 정윤희. 장미 씨는 아직도 TV 나오시더라고요. 정윤희 씨의 조회장, 남편입니다. 이게. 아니, 중앙하이츠가. 근데 결국 묻어났어요. 이게 무슨 위험이에요? 그만큼 이게 이 진폭 심한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위험인데요. 비용 위험 딴 거 아니에요. 무조건 공사기간이 지체됐다 이거예요, 지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판매가는, 분양가는 일정한 때 원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아까 다 설명했죠. 원가 올라가니까 이게 남는 게 없어요, 이게. 그 다음에 또 요즘 심한 게 뭐예요? 인플레인데, 여기서 말하는 인플레가 건설자재 인플레예요. 건설자재 인플레가 심한 시기가 있어요. 요즘 같은 시기예요. 그래서 철근이라든가 철근 또는 레미콘 이 가격이 급등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철근이라든가 레미콘 가격이 2배, 3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분양 공사비가 오른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집도 얼마 전에 이제 누수가 일어나서 아파트인데 이제 누수 일어나가지고 밑에 층에서 항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저희 집이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이제 누수 공사하고 막 했는데 그때 이제 인테리어 이제 사장님 말씀이 공사비가 2배 올랐다, 이게.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 이게 왜 올라간 거예요? 이게 다 시멘, 그 다음에 타이로, 그 다음에 철근, 레미 다 오른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인플레, 건설 인플레. 건설 자재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원가가 오르면 남는 거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설 자재 인플레가 심한 시기에는 공사 기간 중에도 비용이 자주 변동하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 위험도 아울러 커진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예정된 공기 내에 끝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게 되는 빨리빨리. 그러다 보니까 또 부작용도 만만치 않죠. 이 부작용이 뭐예요?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부시시고. 문제 많죠, 이게. 네,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돼요? 뭐 입주해서 보니까 똥냄새가 나더라.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그 인부들이 공사하면서 인분을 이제 뭐야? 그냥 비닐 봉다리에다 던져놓고 간 거예요. 그러면 입주 청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주 청소. 맨 마지막에 입주 청소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기가 막히죠, 이런 부시시공. 여기 그 서초구 어디에서도 재건축 아파트 난리 났었죠. 그 GS 건설인데 이제 부시시공 해가지고 그 황약품을 그냥 방치한 상태로 이제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주민들 그 악취에 고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폐자재를 보통 귀찮으니까 땅에다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원수들이 자라요? 못 자라죠. 난리 났었죠. 에휴, 이런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이런 위험들을 부담하고, 이제 누가,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업자, 시행자가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 위험이 있다. 요 세 가지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하나 무슨 위험? 자, 천천히 다시 한번. 무슨 위험? 법률적 위험, 그 다음에 시장 위험, 그 다음에 비용 위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부동산 개발에서의 타당성 분석이라는 거예요. 아까 보면 부지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타당성 분석을 들어가서 할 거다, 개발할 거다, 말 거다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 부동산 타당성 분석은 이렇게 6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지역경제 분석의 지, 그다음에 시장 분석의 시, 시장성 분석의 성, 타당성 분석의 타, 투자 분석의 투. 이렇게 요건 좀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암기하세요. 그래서 지시성 타투. 그래서 지시성을 가진 사람이 뭐 지시가 성 중에 지시가 있죠. 지시성을 가진 사람이 타투. 타투가 뭐 문신이잖아요. 문신. 문신이 영어로 타투입니다. 그래서 지시성을 가진 사람이 문신하고 다닌다. 지시성 타투.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지가 뭐예요?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성,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이렇게 5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이제 한다, 안 한다는 요 투자 분석에서 할 거다, 말 거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지역 경제 분석이라는 건데 별것도 없어요. 지역 경제 분석이라는 게 뭐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사업을 뭐 서초구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서초구, 강남구에서 하고 싶다. 강남구. 예를 들어 하남시에서 하고 싶다. 하남시. 대상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모든 부동산 수요의 원천을 조사하는 게 지역 경제 분석이에요. 모든 부동산 수요의 원천은 뭐야? 바로 그 지역의 경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의 경제 상황. 그러니까 따라서 하남시면 하남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김포면 김포. 그 일단의 지역의 지역 경제 상황이 모든 부동산 수요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천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고용의 고, 소득의 소, 인구의 인, 그 다음에 교통체계 등이거든요. 그래서 고소인 교통체계. 요거 외우시면 편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당해 지역의 경제를 분석하는데 그럼 지역 경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 고용, 소득, 인구, 교통체계. 이게 바로 그 지역의 경제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모든 부동산 수요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따라서 고용, 소득, 인구, 교통체계가 요 네 가지가 뭐야? 요 대표적인 네 가지가 그 지역의 모든 부동산 수요의 원천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바로 고용입니다. 고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고용이 되지 않으면 소득도 늘지 않고 인구도 늘지 않고 교통도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용이 먼저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 그 지역에
대기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아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안이 있어요. 원래 이제 압도적인 건 천안시예요, 여기가 압도적인데 지금 천안하고 아산하고 이제 합치고 싶어도 아산이 싫다고 그래요. 광역시 만들고 싶어가지고. 근데 왜 싫다고 그러느냐? 아산에 이제 뭐가 있어요? 탕정에 삼성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여기 있어요, 현대자동차. 공장이 여기 있습니다, 아산에. 천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천안에는 대기업이 없어요. 근데 대기업 어디 있어요? 아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천안보다 아산이 더 핫한 거예요. 그 아산 신도시가 더 핫합니다. 왜냐? 그 KTX가 들어가니까. KTX가 천안 아산역이라고 있잖아요. 천안 아산역인데 행정구역상 아산에 있어요. 그 천안 아산역이 행정구역상. 그래서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또 대기업도 여기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용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핫한 건 천안보다는 아산이 훨씬 더 핫합니다. 고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고용이 늘면 소득이 늘고요. 그럼 인구가 늘고요. 교통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뭐야? 바로 이게 지역경제, 즉 모든 부동산 수의 원천이다. 그러면 이제 이때 나오는 게 이제 고용을 제일 중요하니까 그 고용을 볼 때 보는 게 뭐야? 바로 이제 기반 산업과 비기반 산업이에요. 용어를 배우는 거예요. 기반 산업이 있고요. 비기반 산업이 있는데 기반 산업이 그 지역을 먹여 살리는 산업이에요. 그 예를 들어 나오죠. 제주도 하면 뭐야? 관광이잖아요. 관광. 만약에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제주도 안 가. 나 일본 갈래. 더 싸. 재밌어. 거기가 더 싸고. 그러면 이제 제주도는 폭망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뭐 그런 거 나오고 있죠, 뉴스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거제도는 뭐야? 조선입니다. 이 거제도에 뭐가 있냐면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 해양이 있단 말이에요. 거제도의 인구가 한 20만 되는데 그 중에서 9만 명이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이 휘청된다, 그럼 거제도의 경제도 휘청되는 겁니다, 그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울산하면 뭐요?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거기 석유화학. 거기 S-오일이 있단 말이에요. 석유화학 콤비나트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휘청하면 울산도 그냥 휘청하는 겁니다. 결국 이 기반 산업에 의해서 고용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이제 소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비기반 산업이 나와요. 서비스 활동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반 산업이 망가지면 비기반 산업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 산업이 망가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실 막 나오는 겁니다. 아파트는 미분양이고 무조건 공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기반 산업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경제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지. 여기를 잘 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장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 이 기반 산업이 화랑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부동산 수요가 충분하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을 선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보는 게 뭐냐면 바로 이 LQ라는 거예요. 계산 문제로 잘 나오는데 LQ가 이제 이거를 입지 계수라고 그래요. 입지 계수. 그래서 입지 계수가 1보다 크면 기반 산업이고요. 1보다 작으면 비기반 산업이에요. 요거 따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 A지역 X산업의 입지 계수를 계산하시오.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별거 아니에요. 복잡해 보이는데 썰렁해, 썰렁. 자, 해드릴게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뭐냐면 X산업이 있고 그 다음에 Y산업이 있다. 두 개의 산업만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A와 B만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X산업이 있고 여기가 이제 A지역, B지역. 그러면 이제 두 개 다음에 이게 뭐가 돼요? 전국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5명, 여기가 10명, 10명, 5명.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 합하면 뭐 15명, 15명이죠.
전국 이게 얼마야? 30명이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다음에 15명, 이것도 15명.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되나요? 그러면 이제 15명 딱딱 떨어지네. 예,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경우에, 여기 A 지역에 X산업에 요걸 계산하시오. 요걸 계산하는 거예요, 요걸 계산하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걸 계산해 보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일단 뭐야? 전국부터 나와야 돼요. 분모는 전국이에요. 그럼 전국에 전체 고용된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명이죠. 30명이 고용됐는데, 전국입니다. 전국에 X산업이에요. 30명 고용되는데 그 중에 15명이 X산업에 종사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게 고용비가 얼마예요? 고용비가 딱 0.5가 되죠. 그러면 전국에서 평균이 전체 고용의 50%가 X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30명 중에 15명이 X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그거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A지역의 X산업을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A지역이니까 분모는 전국이고요. 분자는 그 지역이 되는 거예요. 분모는 전국, 분자는 그 지역. 그러면 이제 A지역의 X를 한번 봅시다. A지역을 보시면 전체가 15명이잖아요. 전체. 고용된 게 15명이죠. 그 중에서도 5명이 어디에 종사하고 있어요? X산업에 종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5명 중에 5명이 종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5, 1은 5, 5, 3, 3분의 1이네요. 3분의 1이면 0.33 정도 나올 거예요. 맞죠? 그렇지. 0.33 나와요. 그러면 이제 대략 0.3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계산해보면 얼마요? 0.3 나누기 0.5니까 0.6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게 바로 A지역 X산업의 LQ가 되는 거예요. LQ가 얼마야? 0.6이 나오는 거예요.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면 작기 때문에 A지역에서 X산업은 뭐야? 비기반 산업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LQ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기반 산업과 비기반 산업을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기반 산업이니까 기반 산업이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고용, 소득, 인구, 교통 체계가 좋아지겠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지역을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전국 중에서 만약에 만약 김포다. 김포가 지금 이제 다시 5호선, 전철 5호선이 들어간다 그러죠. 신도시 들어온다 그러죠. 그럼 교통이 좋아지는구나. 인구가 증가하겠구나. 그럼 이제 김포 쪽에 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이라는 건데, 시장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정했느냐? 이래서 앞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김포가 성장 가능성이 높다. 그럼 김포를 딱 선정을 했어요. 지역 경제 분석을 통해서.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자, 우리는 이제 뭘 공급하는 거냐?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공급을 하는데, 여기 와서 시장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수요와 공급이에요. 시장은 뭐죠, 여러분? 수요 공급인데, 우리는 뭐야? 3년 후 또는 4년 후에 분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죠. 미래. 그러니까 2년, 3년 후에 분양을 할 거다. 그럼 미래의 수요와 공급을 보는 거죠. 이 아파트에 대해서. 이게 무슨 분석이에요? 시장 분석이에요. 그럼 당연히 뭐가 많아야 돼요? 수요가 많다고 판단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는 충분히 받쳐주겠구나. 수요가. 그러면 아파트가 충분히 팔리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김포가 맞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어떻게 공급이 더 많다라는 건 2, 3년 후에 여기는 너무 초과 공급돼서 미분양 터지겠구나, 아파트가. 그럼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따라서 이렇게 돼야만이 수요가 더 커야만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오케이. 그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만약에 이런 이 타당성 분석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 뭐야? 건설회사는 부도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회사들은.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충실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상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지만은
이런 거를 게을리해가지고 말해요. 부도가 날 수도 있죠. 뭐 몇 개의 건설회사들이 있는데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간 김포 오케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는 게 또 있어요. 이제 시장성 분석이에요. 시장성.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겁니다. 시장성.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이거 잘 나오니까 별 표시하고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시장성이라는 게 뭐냐? 시장성 이퀄 마케팅이에요. 시장성 이퀄 뭐라고요? 마케팅. 그럼 마케팅이라는 게 뭐냐면 분양 또는 임대 이거잖아요. 임대. 그러니까 우리가 딴 게 없어요. 우리 마케팅은 딱 두 개예요. 우리는 분양 아니면 임대예요. 분양 아니면 임대. 그럼 분양될 또는 임대될 가능성. 이 가능성.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기 와서 이거를 시장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성이라는 게 뭐냐? 임대되거나 분양되거나 임대될 가능성이에요. 분양되거나 임대될 가능성이 뭐야? 시장성이에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 임대되거나 분양되거나 임대될 가능성. 그게 뭐예요? 시장성이라는 거예요. 시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시장성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장성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시장성. 이게 뭐예요? 이게 팔릴 가능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판다라는 건 상품을 판다.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돼요? 장사꾼이 상품을 팔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품을 파는 게 두 개란 말이에요. 상품을 판다라는 건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분양할 거냐, 임대할 거냐. 요거를 팔릴 가능성을 뭐라 그래요? 시장성이라는 거예요. 판다, 그럼 뭐야? 분양 아니면 임대니까. 이게 바로 시장성이 돼. 이거 막 막무가내로 외우던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판다, 상품을 판다. 우리는 분양 아니면 임대예요. 요 팔릴 가능성, 시장성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없는데 들어갔다? 그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죠. 뭐 미분양 뻥 터질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시장성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장성 분석의 일종으로 뭐가 있어요? 흡수율 분석이 있어요. 흡수율 분석. 이게 또 시험에 그렇게 또 잘 나와요, 이게. 흡수율 분석이. 그래서 이제 시장성 분석의 일종이 뭐야?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 흡수율이라는 게 뭐냐? 읽어드릴게요.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 또는 흡수된 비율이에요. 그럼 따라서 이제 흡수율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흡수된 비율 또는 뭐야? 소비된 비율. 요거예요. 요거. 흡수된 비율 또는 소비된 비율.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해보면은 이게 참 처음 공부한 분들은 어려운가 봐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를 좀 관심 있게 안 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거야. 이게 뭐야? 이게 너무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나중에 이제 합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합격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중개활동을 하실 때 비즈니스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을 맞닥뜨린단 말이에요. 이런 걸 맞닥뜨렸는데 이게 뭐 뭔지도 모르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기초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쓰는 어떤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흡수율이라는 게 뭐냐? 흡수된 또는 소비된 비율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미래예요. 미래에 대한 추세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 여기 이제 김포라고 그랬잖아요. 김포에 만약에 34평 아파트가 이제 요거 아파트예요. 요 아파트만 딱 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얼마나 이제 분양이 성공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과거 보죠. 이제 과거 실적을 파악하는 거, 실적. 과거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과거 1년 동안에 김포에서 34평 아파트가 과거 1년 동안에 약 500세대면 너무 적다.
약 1000세대가 어떻게 돼요? 이게 분양에 성공했대요. 그럼 결국 1년에 몇 세대가 흡수된 거예요? 이거 흡수된 거죠, 이게. 얼마가 흡수된 거예요? 흡수, 소비된 거예요. 그죠? 34평, 김포죠. 여기 김포에서 34평 아파트가 1년에 흡수된 세대수, 소비된 세대수가 몇 세대예요? 1000세대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죠. 이게 흡수율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하, 그렇구나. 그럼 김포에서는 1년에 34평 아파트가 1000세대씩 소비되는구나. 과거의 실적을 보고 우리가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뭐라고 해요? 이거를 흡수율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흡수율. 근데 이거는 과거의 흡수율이죠. 중요한 건 우리는 과거의 미래예요. 미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여러분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무슨 말이냐? 그 시험 보실 때 내년 10월달 시험 보실 때 시험 즈음에서 본고사 시험 즈음에서 여러분이 합격할 거냐 불합격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9월 달에요. 내년 9월 달에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10월 달에 합격할 거냐 못할 거냐는 과거에 이걸 보면 된다요. 실적을. 과거에 뭐요? 책 한 번 쳐다본 적 없고 네? 기본서 읽어본 적도 없고 수업도 그냥 대충 설렁설렁 들었는데 어떻게 합격을 하겠냐고요. 그건 말이야 막걸리야 이렇게 되는 거지. 공을 들이질 않았는데 말이 돼요? 근데 과거에 딱 보니까 내가 기본서 가지고 열심히 기본서를 보고 인강도 열심히 봐가지고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했다. 문제풀이도 다 했다. 그러면 뭐야? 충분하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또 아닌 거고. 바로 그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과거의 내용을 가지고 요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 추세를 보니까, 이게 추세 분석이죠. 추세를 분석해 보니까 역시 1년에 뭐야? 1000세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소비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아하, 그렇구나. 김포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년에 예상할 수 있죠. 1년에 예상 1000세대 34평 아파트가 1000세대씩 소비되겠구나. 그럼 이거에 맞춰서 분양 세대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1년에 1000세대 되니까 1000세대를 넘으면 안 되는 거죠. 분양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흡수율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정리하고 다시 이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모의고사는 뭐 당연한 거고요. 본고사에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낼 수밖에 없고. 이걸 왜 내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천천히 진도 나가면서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시장성 나오면 뭐야? 팔릴 가능성. 우리가 판단하는 건 뭐죠? 분양 또는 임대 가능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시장성 분석에 일종의 뭐가 있다? 그 시장성 분석에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흡수율 분석이 있다. 그 흡수율이 뭐냐?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에 실제로 특정 유형의 부동산이 흡수된 소비된 비율이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흡수율 분석의 목적이다. 따라서 흡수율 분석의 목적 한번 뭐 알아야 돼요? 미래의 추세예요. 미래의 추세. 이거.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흡수율 분석의 목적은 과거와 현재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아유, 땡이지 뭐. 과거, 현재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과거, 현재. 자, 과거, 현재가 뭐가 중요해요? 과거와 현재의 어떻게 추세를 땡이야. 과거 뭐 중요해요? 참고 사항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야? 과거, 현재요? 미래지 뭐예요, 미래. 그렇죠? 미래지향. 부동산학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입니다. 이게. 법은 과거지향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법은 전부 다 과거지향적이에요. 판례라는 게 다 과거의 그 사건, 사고들 있잖아요. 네? 우리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부동산학 또는 부동산을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은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좀 길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딱 어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이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자, 다 끝났어요, 이제. 야, 다, 오케이. 그래서 김포에다가 34평 아파트 1000세대 내가 공급하겠다. 결정 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게 김포에다가 1000세대를 내가 공급을 하게 됐을 때 충분한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는 걸 타당성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을 하고 투자 분석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투자 분석에서는 이제 뭐냐면 만약에 이 얘기예요. 이제 개발할 곳이 김포에 이제 A지구, 그 다음에 하남에 B지구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이거야. 이 중에서 이제 뭘 하냐, 수용가를 한번 조사하는 거야, 수용가. 또는 뭐야, 내부 수익률을 조사하는 거예요. 이때는 부지라든가 개발의 규모라든가 예상 분양가, 분양원가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금 흐름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가 만약에 10인데 여기는 5다. 예를 들어서 10원인데 5원이다. 여기는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여기는 수익률이 15%인데 얘는 5%가 나오더라. 예를 들어서. 그럼 당연히 두 개를 보고 어느 걸 결정해요. 아, 김포! 딱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투자 분석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대상 개발 사업이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해서 언제나 투자자에게 채택되는 것은 아니다. 뭐냐면 A나 B나 다 타당성은 있어요. 이렇게. 수용가가 0보다 크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을 충족하니까. 요구 수익률 몇 프로였냐면은 이제 3%였다라고 합시다. 가정하면은. 다 뭐 오케이란 말이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대상 개발 사업은 투자 가능한 대안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여러 개의 대안 중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 수준에서 그렇죠?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게 바로 투자 분석이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두 개가 다 요구 수익이 충족이 된단 말이죠. 두 개 다. 그럼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요. 두 개 다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낙점된 게 뭐예요? 김포. 자, 김포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오케이. 5호선 들어갈 수 있는 그 예정 전철역 주변으로 오케이. 딱 결정 난 거죠.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한다 만다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요 순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순서도 우리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거. 순서. 여기 있죠. 순서. 지시성, 다투. 지역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자, 지시성, 다투. 뭐, 기반산업, 비기반산업. 이런 것들을 좀, 용어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 지역에 성장하느냐, 못하느냐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뭡니까? 기반산업, 고용. 이걸 잘 보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지방이 자꾸만 인구가 줄고 수도권이 인구가 느는 게 뭡니까? 이유는 당연한 직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직장이 없으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서울에 살던 그 쭉 사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데 지방에서 이제 서울 올라오면 가장 큰 문제가 직장을 얻어도 참 큰 문제가 뭐예요? 높은 주거 비용이잖아요. 이게 참 힘들죠. 먹고 살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만 어디로 직장 때문에 이 기반 산업 때문에 고용 때문에 지방의 인구는 감소하고 수도권의 인구가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간 개발 방식으로 가는 건데 민간 개발 방식에서 우리가 자체 개발 사업을 이미 했단 말이죠. 자체 개발 사업을 했으니까 됐고.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이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 요거를 한번 좀 봐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 신문에서 떠들썩했던 게 강동구에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이에요. 이게 이 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에요. 근데 지금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공사를 재개했는데 요 나온 신문 내용은 이제 뭐냐면은 제가 스크랩을 한 건데
이제 요 내용은 이제 그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나온 그 내용입니다. 보면은 이제 보면 뭐가 나왔냐?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라고 나와요. 이게 공사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시공업자가 4개나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그 다음에 여기 보통 현산이라고 그래요. 현산. 실무에서. 그냥 여기 현대라 하고. 현대건설, 그 다음에 현산, 그 다음에 대우건설, 그 다음 롯데건설. 요 4군데가 들어온 거예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뭐라냐. 이제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고 그래요. 컨소시엄. 그러면 이 컨소시엄 봅시다. 여기 보면 뭐 나왔냐. 여기 보면 컨소시엄 나오죠. 컨소시엄이라는 게 뭐냐면 보세요. 대규모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렇게 돼 있죠. 여러 법인이 여러 회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건설사가 한 사업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컨소시엄이다. 그럼 벌써 개발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컨소시엄 구성 방식. 자, 됐어요. 그럼 이제 컨소시엄 이제 알았죠? 컨소시엄. 자, 이 4개의 이제 건설회사가 컨소시엄을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사업에 이제 참여한 거죠. 그러면 요 내용 개요로 보면은 자, 보겠어요. 개요로 보면 자, 규모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가 이제 5층에서 10층짜리 이제 아파트가 165개 동이 있대요. 이거를 35층 그 다음에 85개 동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둔촌 재건축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가구 수가 5,930가구래요. 이거를 12,000가구로 바꾸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약 12,000가구 중에서 4,786가구는 일반 분양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반 분양분. 그렇죠? 일반 분양분. 지금은 평당 분양가가 얼마냐면 3,800만 원. 이건 예전 거라. 3,800만 원 정도 됐어요. 지금 일반 분양가가.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가 있는데 잘 보세요. 조합이 2조 6천억을 되고, 그 다음에 시공단이 3조 2천억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2조 6천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합이. 나머지는 시공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컨소시엄 구상 방식에서. 그래서 재건축 사업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일반 분양분이라고 나왔죠? 그럼 이제 이 조합원 물량이 있단 말이에요. 조합원 물량. 잘 써야죠. 그럼 조합원 물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전체 12,000가구 중에서 4,786가구를 누가 먹는 거예요? 요거 일반 분양은 누가 먹는 거냐면은 요거는 요 시공단이 먹는 거예요. 시공단이. 그럼 나머지 1203이 마이너스 4786. 그럼 나머지가 7,246가구예요.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요거를 잘 헷갈리겠네요. 그러면 전체 12,032가구 중에서 4,786가구는 건설회사, 4개의 건설회사가 먹는 거고, 그럼 나머지 7,246가구는 조합이 갖고 가는 거예요. 조합원 물량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러면 2개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뭐요? 조합원 물량. 얼마가 되는 거야? 7,246가구. 그 다음에 일반 분양 물량. 일반 물량은 어떻게 돼요? 물량이 4,786가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조합도 공사비를 대고 건설회사도 공사비를 대죠.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요거는 누가 먹는 거예요? 이거는 건설회사가 먹는 거예요. 그럼 건설회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건설회사가 3조 2천억이나 됐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죠. 그 대가를 누가 먹는 거예요? 여기에 건설회사가 먹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요거를 건설회사들이 요거를 요만큼 분양을 하는 거예요. 건설회사들이. 이걸 일반 분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분양에서 공사비 회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 일반 분양하는데 지금 신문 보니까 시끌시끌하죠, 이제. 이거 노리는 사람들 많죠, 지금 현재. 자, 어찌됐건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 먹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이걸 퉁쳐서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라고 해요. 공사비 뭐라고요? 대물 변제 방식. 그러면 자, 천천히 다시. 조합이 땅을 댑니다. 재건축 조합이 땅을 대고, 그 다음에 공사비 일부를 대죠. 그 다음에 건설회사가 공사비 일부를 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사업을 합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설회사도 자기 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목이 뭐예요? 이 공사비를 뭐로 주는 거예요? 공사비를 물건으로 대신 변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공사비를 물건으로 대신 변제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요 일반 분양 물량이라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공사비를 대신 변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퉁치고 사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의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대부분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요거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물량, 일반 분양 물량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걸 봤으니까. 자, 대물 변제 나왔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등가 교환형 같은 말이에요. 자, 토지 소유자, 즉 조합이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땅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는 어떻게 해요? 이 조합하고 토지 소유자 조합하고 건설회사 간에 계약에 의해 각각 부담하죠. 아까 봤죠? 그 다음 완공된 물량을 토지 소유자와 즉 조합과 건설회사가 기여도에 따라서 배분하는 형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공사비 대물 변제를 한다. 따라서 건설회사는 대물로 변제받은 물량을 분양하여 공사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자, 여기 보면 다시 한번 그러면 강동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에서 전체 준공된 전체 가구 수 중에서 4,786 맞구나. 4,786가구를 건설회사 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분양해서 자기가 공사비 부담한 것을 충당한다. 라는 게 바로 뭐야?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다.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게 대부분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이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세 가지를 설명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자체 개발 사업, 컨소시엄 구성 방식, 공사비 대물 변제까지. 나머지는 이제 조금 쉬었다가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